저희가 명령을 오늘 전달을 할 거기 때문에 전달 받으시면 바로 복귀를 해야 돼요. 내일 복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화물연대의 간부라는 이유로 다른 운송 차주들의 운송 거부를 선동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차단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네, 운반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섣불리 기사님들이 하신다고 얘기를 못한다. 이유는 이제는 딱 하나죠. 뭐 타깃될까봐. 자기가 나중에 어떤 보복당하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한 대 두 대 보내는 곳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비노조 기사들이 속속 복귀를 하고 있다고도 저희 채널의 현장 취재 기자도 전화 왔고, 이 부분을 또 경찰이 지켜낸다. 그러니까 경찰이 좀 경호와 엄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 이 지회장 얘기는 조합비 받아가면서 비정규직 노조나 어렵게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뭐 이걸 단순히 막 노조와 비노조, 노노 갈등으로 저희가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화물연대 파업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고, 근데 뭐 이제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거는 협상, 뭐 타결 이런 단어도 아니고 불법이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본질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재미있는 얘기 하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전면에 나서서 지금 이제 정부 대응을 이끌고 있죠. 뭐 노동부 장관보다 물론 이게 뭐 화물연대는 교통 문제이기도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부각되는데, 지금 부산 신항에 그 원희룡 장관의 임시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옛날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법무장관 때 보던 응원의 화환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우리 지금 일반 국민, 일반 시장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스코 말씀하셨죠? 포스코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했어요. 포스코 노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노총 계열이 더 크고, 민노총 계열은 한 24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거기도 결국 그 투표를 해서 압도적 다수로 해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시장의 평가입니다. 포스코뿐만이 아니에요. GS건설, 쌍용건설 결국은 그 민노총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까 비노조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비노조 기사들이 움직이면서 어제 오늘 시멘트 출하량이 한 2배 정도가 늘었고, 어제부터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자정을 넘기면은 아마 내일부터 노조 기사분들도 아마 이제 운행에 동참하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론이 한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른바 말하는 동투, 지금 파업은 정치기획적인 파업이고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 하루 만에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 노조도 사측과 그냥 합의를 해버렸어요. 2일 전국 철도 노조 파업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오늘 지금 타협할 가능성이 있어요. 6일 날 뭐 민노총 총파업한다는데 여기에 얼마나 나올지도 모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여론은 지금 경제난인데 이렇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런 무리한 파업은 절대 안 되고, 특히 이번 기회에 민노총은 잘못된 이 노동 관행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 원희룡 장관에 대한 지지, 이런 의견도 저는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반대 입장도 분명히 있으니까 지지 부분은 또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건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돌아와라, 아니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노선이 원희룡 장관 확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당시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노동자의 한 4% 5%밖에 안 되는 강성 노조가 대변하는 이 노동자들, 이 임금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고 제일 좋은 여건 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대변하고 보호하는 노조 역시 우리나라에서 아주 초갑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4% 노조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96%의 힘없는 노동자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그 샌드위치 날랐다고 트럭 세워가지고 두들겨 패고 린치해도 처벌 안 합니다. 완전히 취해법권입니다. 이 강성 노조가. 업무 개시 명령. 이게 사실 18년 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만들었던 얘기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방식에 화가 많이 냈다. 군 대체 인력 투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저 내용을 보도로 접하고 운명이라는 책을 찾아봤습니다. 저 단락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예. 2011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내면서 참여정부 일화를 알려준 건데요. 참여정부에서 화물연대가 1차 파업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화물연대에 밀려서 그들의 요구 조건을 수행해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파업을 하자 이번에는 강경 대응으로 16명 정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사법 처리하고 주동자 등을 구속시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매우 강경하게 대처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가 발의해서 법안으로 통과시킨 거죠. 왜 업무 개시 명령이 필요한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운전자를 자영업자지만 정부의 보호를 받는 자영업자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서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나요? 어쨌든 이 면허권, 화물차를 운송할 수 있는 면허 자체를 정부가 통제해주면서 진입장벽을 높여주고 이분들에게 많은 법적인 보조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업무 개시 명령이 필요하다고 발의 통과를 시켰던 것인데 그 노무현 정부에서 필요해서 만든 법안을 지금 국가 물류 위기에서 윤석열 정부가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정부에 대해서만 계속 비판을 가하는 것, 지금 민주당도 노무현 정신을 잊어버리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아니라 민주노총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된 것은 아닌가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일 대표님이 아까 좀 주장을 세게 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그 논평의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갈등 조장의 근본이다. 혹은 이걸 다 조장하고 있다라는 건데 뭐 너무 논지를 확장하지 말고 단순히 이 화물연대 총파업만 들여다보면 이게 노무현 정부든 노무현 대통령 윤석열 정부든 어쨌든 처음에는 뭐 대화와 협상에 나서다가 불법으로 판단되면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아무리 본인들이 기득권이라고 하더라도 더는 품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조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조가 얘기하는 거를 다 들어줄 수 없어요. 예. 그거는 노조가 무조건 맞다도 틀렸고 노조가 다 틀렸다도 틀렸습니다. 재벌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예. 누구나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여기 계신 4명도 맞는 얘기도 하고 조금 비합리적인 얘기를 할 때도 저도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안전운임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통계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고속도로 사망 교통사고의 65%가 화물차 때문에 일어났어요. 화물차는 한번 사고 나면 엄청 죽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화물차주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94%가 졸음운전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시간 맞추고 단가 맞추려고 하면은 그냥 고속도로에서 쪽잠 자고 그리고 이거를 운임을 결정하는 방식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물 가진 사람들이 야 이거 얼마에 들어와 그러면은 이미 과당 경쟁이기 때문에 납품에 울며 겨자 맞기로 들어와가지고 2억 원짜리 차를 들면서 그거 감가상각비, 유류비 이런 거를 화물 차주들이 다 부담을 하니까 예.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한 달에 들어오는 거 하루 종일 뭐 10시간씩 운전을 해도 2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예. 거예요. 뭐 금액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게다가 예. 유류비가 오르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전혀 들을 얘기가 아니냐. 지금은 시멘트하고 컨테이너만 하고 있는데 이게 42만 대의 전체 6%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물건들을 다 나르는 위험물질, 철강, 자동차 이런 것까지 확대해보자라고 논의를 제안을 했으면 그거에서 검토를 하고 강경 대응은 하되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악마야 얘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 갈등이 해결이 되겠냐고요. 악마라는 표현은 이제 악마화? 김 대표님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악마화한다라는 예. 겁니다. 저는 뭐 우리 되게 좋아하지만은 장해찬 이사장의 이런 노동강도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때려잡을 대상이 아니라 강경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거가 왜 정부가 합리적 조정을 해야 되는 이유, 존재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긴 했지만 장 이사장님 반론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예. 저는 김준일 대표님 평론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고 반론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2020년도에 이 3년 제한으로 이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으면 그 3년 동안 실제로 이 운임제 덕분에 우리 도로가 화물이 안전해졌는지 데이터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통계 자료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냥 선심성으로 공약 지키고 돈 좀 더 주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렵게 통계를 하나 구했는데요. 그 3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12% 감소했는데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 오히려 8% 늘었고요. 사망자는 42% 늘었습니다. 예. 안전하게 하겠다고 안전운임제 도입했는데 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더 늡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그냥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해라고 방관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역사적 범인인 겁니다. 그 두 분이 또 통계 자료까지 가져오실 정도 준비를 많이 해서 저도 더 논평을 더 듣고 싶긴 한데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딱 여기 정도까지여서 반론까지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실생활하고까지 조금씩 직접 연관이 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얘기 원희룡 장관의 강경 대응 메시지로 저희가 하나하나 전해드렸습니다.